여러분 안녕하세요. 9988 건강하게 삽시다. 이살리는 치과의사들 진행의 오혜선입니다. 네, 충치나 외상 혹은 신경치료 후에 이 치아를 그냥 써도 될지 혹은 씌워야 할지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이 되는 치과 보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치아를 빼기 전에 최대한 오래 쓰기 위한 치료. 네, 오늘 이 시간 치과보철과 전문의 이혜진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치과의사이자 치과보철과 전문의인 이혜진 원장입니다. 치아가 손상이 되거나 하나라도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고 웃을 때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빈자리를 가장 편안하고 예쁘게 채워드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이 치과 보철 치료란 정확히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네, 치과 보철과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치아가 충치로 썩거나 깨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빠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망가진 치아를 대신해서 금리나 도자기로 씌우거나 다리를 놓거나 인공치아를 심거나 틀니를 만들어서 원래의 기능과 모양을 복원해 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 분야입니다. 특히 저 같은 보철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치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봅니다. 위아래 치아가 잘 맞는지, 턱관절은 편안한지, 웃을 때 자연스러운지, 이 모든 것을 정밀하게 설계해서 내 몸의 일부처럼 편안한 제2의 치아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럼 이 보철 치료를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철 치료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손상된 치아의 범위에 따라서 보철물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충치가 조금 깊지만 치아 전체를 깎을 필요가 없을 때 일레이로 충치 치료를 합니다. 충치를 제거한 자리에 딱 맞는 퍼즐 조각인 일레이를 만들어서 빈 곳에 정교하게 끼워 넣는 치료인 것이죠. 치아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은 치아가 많이 깨지거나 신경치료 후 약해졌을 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되는 보철물입니다. 치아가 충치나 신경치료로 많이 약해졌을 때 치아가 쪼개지지 않도록 금속이나 도자기로 된 튼튼한 헬멧을 치아 전체에 푹 씌워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하는 치료입니다. 소수의 치아가 빠졌을 때 하는 치료로 브릿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리를 놓는 것으로 빠진 치아의 양옆 치아를 깎아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많이 아시는 임플란트입니다. 인공뿌리를 심어서 자연치와 유사하게 복원하는 치료인데요. 치아 뿌리가 있던 잇몸뼈에 티타늄으로 된 인공뿌리를 심고 그 위에 새 치아 머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옆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빠진 치아만 독립적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치아가 없을 때 하는 틀니입니다. 틀니는 치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때 사용하는 뺐다 꼈다 하는 장치입니다. 네, 보철 치료의 재료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보철 재료에 따라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그중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것은 금입니다. 금은 심미적으로는 예쁘지 않지만 보철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독성이 없고 씹을 때 치아와 닳는 정도가 비슷해서 맞은편 치아를 보호해 줍니다. 다음으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인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는 쉽게 말해 인조 다이아몬드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치아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튼튼한 것도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재료입니다. 이외에도 겉은 도자기이지만 속은 금속인 PFM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지만 오래 쓰면 잇몸 라인에 검은 선이 비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에 라미네이트 같은 걸 할 때는 강화 세라믹을 씁니다. 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보철 치료를 이미 경험해 봤거나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철 치료는 보통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가요? 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은 충치입니다.
충치는 처음엔 치아 겉면에 작은 점으로 시작해요. 이때 오시면 간단히 떼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충치균이 치아를 속으로 파고들면 일레이나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분과 영양 공급이 끊겨서 작은 충격에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라운을 씌워 치아를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즐기다 보면 치아에 미세한 금이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씹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 금이 뿌리까지 내려가면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가 살짝 금 갔을 때 테이프를 붙여 더 갈라지지 않게 하듯이 치아도 금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보철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치아가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갈이가 심하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 높이가 낮아지면서 턱관절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보철물로 치아의 원래 높이와 모양을 복원해 주어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빈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보철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치아가 조금 깨졌을 뿐인데 보철 치료를 권유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데 왜 그런 걸까요? 치아는 한번 깨지면 절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진 부위는 치아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인 범랑질이 벗겨진 상태예요. 이 상태로 계속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속살과 같은 상아질이 금방 썩거나 더 크게 파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보철물을 입혀주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아프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아프지 않은데도 보철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좀 하시기도 하시죠. 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크라운으로 수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신경이 없어서 환자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치아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충치 치료를 크게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속에서 2차 충치가 진행되거나 남아있는 치아 두께가 종이장처럼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치아는 마치 속이 텅 빈 달걀 껍데기와 같이 딱딱한 걸 씹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한 치아는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 문제가 보일 때 재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아에 생긴 금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끔 찌릿할 뿐이죠. 하지만 이게 무서운 건 한번 시작된 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금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치아를 잡아주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이 치아의 수명을 늘리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특히 크라운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절반의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충치를 제거하고 남은 치아의 양이 원래 크기의 절반 이하로 남는다면 그때는 떼우는 것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크라운으로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보철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사진을 보면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근심면에 충치가 생겨서 일레이로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충치가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마치 퍼즐과 같이 생긴 일레이를 제작해서 치과용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례 한번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금이 가거나 치아 깨졌을 때 크라운으로 많이 치료를 받잖아요. 이번에는 크라운 치료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하악 우측 제1대구치에 일레이로 충치 치료를 했었지만 그 후방으로 파절이 진행되어서 크라운으로 재치료한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일레이를 제거하고 빈 부위는 레진으로 보강한 후에 크라운으로 씌웠습니다. 재료는 지르코니아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능한 자연 치료를 살리는 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보철물은 정말 좋은 재료이지만 치아 삭제량이 다소 많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삭제로 치아를 복구하기 위해 미니씨가 개발되었습니다. 미니씨는 현존하는 치과 재료 가운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재료입니다. 높은 생체 친화성을 가지고 파절 강도, 압축 강도, 마모도, 투명도 등에서 자연 치와 유사합니다. 미니씨는 앞니뿐만이 아니라 앞니의 3배 이상 힘을 받고 굴곡지고 형태가 다양한 어금니까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니씨는 충치치료뿐만이 아니라 파절, 마모, 부식, 변색, 실금 등의 치아 노화와 블랙 트라이앵글이나 치아 배열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등 심미적인 개선을 위할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저희 사진을 통해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예전에 일레이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주변으로 금이 가서 재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기존의 일레이는 제거하고 빈 부위는 상아질과 유사한 레진으로 보강했습니다. 그 후 필요한 부위만 치아 삭제를 진행을 하고 미니씨로 씌웠습니다. 네, 크라운과 미니씨의 차이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금니 크라운과 미니씨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치아 삭제량인 것 같습니다. 미니씨는 필요한 부분만 삭제가 들어가면 되고 두께는 크라운에 비해 얇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깨지거나 충치가 생겼을 때 좀 심리적인 걱정이 크잖아요. 이럴 때도 보철로 자연스럽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기능적인 면과 함께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절된 양이나 충치가 생긴 정도, 충치 제거량에 따라서 그리고 개선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철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세라믹 재료들이 투명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손톱끝만 깨진 정도라면 치아색과 똑같은 레진이란 재료로 빈 곳만 메워주면 됩니다. 레진은 추가적인 치아 삭제량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진 부위가 넓다면 미니씨와 같은 세라믹으로 치아를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니씨는 치아 복구와 함께 치아의 형태와 색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개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영상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분은 외상으로 앞니가 깨져서 내원하셨습니다. 깨진 부위가 넓고 주변으로 치아에 금이 관찰되어서 미니씨를 통해서 앞니를 복구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아에 문제가 커서 더 이상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임플란트 치료에서 보철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우선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 치아 뿌리에는 인대라는 쿠션이 있어서 씹을 때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뼈와 나사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 설계가 잘못돼서 씹는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충격이 뼈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결국 임플란트 보철물의 나사가 풀리거나 부서지거나 심지어는 기껏 심은 임플란트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정교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계획합니다. 일단 심고 나서 생각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보철물의 모양과 위치를 먼저 설계한 뒤에 임플란트 나사를 심는 것이죠. 보철 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데나 심으면 나중에 치아를 만들었을 때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음식물이 끼는 엉터리 임플란트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상악 좌측 제1소구치가 상실되어서 내원하셨습니다. 먼저 보철물이 올라갈 위치를 계획을 하고 이에 맞게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보철 치료를 흔히 영구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보철을 오래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가장 흔하고 위험한 케이스는 2차 오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철물을 치아에 붙일 때 치과용 시멘트를 씁니다. 장기간 침과 음식물에 노출되다 보면 이 접착제가 조금씩 녹아서 씻겨 나가고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무서운 건 이 틈으로 충치가 생기는데 이는 겉면에 씌워져 있으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증도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뜯어보면 치아가 형체도 없이 녹아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다음은 잇몸의 변화입니다. 보철물은 그대로인데 나이가 들면 잇몸뼈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처음엔 잇몸 속에 잘 숨겨져 있던 보철물의 경계선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틈새는 양치질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이 끼면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앞니 쪽이라면 경계선이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쉬움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파손입니다. 금리의 경우 오래 쓰면 씹는 면이 닳아서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도자기 재료는 딱딱한 것을 씹다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보철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치료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특히 치과 치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보철 치료 후에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보철 치료를 받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료가 끝난 날이 관리가 시작되는 1일입니다. 보철물도 관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보철물의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먼저 치아와 보철물의 경계는 경계선 부위 청소입니다. 보철물은 매끈해서 썩지 않지만 보철물과 내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아지트입니다. 따라서 칫솔질도 꼼꼼히 하시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보철물, 특히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는 매우 단단하지만 유리처럼 충격에 깨질 수 있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일부러 보철물을 테스트하려고 단단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보철물의 수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철물은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병따개나 호두까기가 아닙니다.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가능한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게 보철물을 오래 쓰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육안으로 멀쩡해 보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치과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6개월, 적어도 1년 간격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보철 치료 후에 치과 검진과 꼼꼼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또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철 치료 하면 충치는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보철 시에 피해야 하는 습관이 궁금하고요. 정말 충치 안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니요,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보철물 자체는 썩지 않지만 보철물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선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틈으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치아와 보철물은 수직으로 씹는 힘에 강하지만 순간적인 충격에는 약합니다. 따라서 얼음이나 사탕과 같은 딱딱한 것을 깨물게 되시면 보철물인 도자기가 깨지거나 더 심하면 보철물은 멀쩡한데 속에 있는 치아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끈적한 음식입니다. 보철물은 치과용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캐러멜이나 젤리와 같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접착력이 깨지면서 보철물이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와 보철물의 가장 파괴적인 이갈이와 이악물기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24시간 내내 치아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보호장치를 끼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피해야 하는 습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예방이 답일 것 같은데요. 이 보철 치료를 그래도 최대한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사각지대 청소입니다.
보철 치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치아 사이가 썩는 경우입니다. 칫솔질만으로 치아 사이의 세균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하셔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과 같은 구강 보조 용품으로 치아 사이를 닦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악물기 습관 교정입니다. 치아는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긴장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깨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는 치아의 마모와 파절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입술은 다물되 치아는 살짝 떼고 있는 M 발음의 자세를 유지하시도록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진을 같이 받으시면 문제 있는 부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놓쳐서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치아의 수명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철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철 치료를 앞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빨리 치과를 가야 할 텐데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늦은 때는 있지만 가장 이른 때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실 때가 골든타임이니까 지금 치과에 방문하셔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혜진 원장님과 보철 치료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혜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치과 보철 치료에 대해 정의부터 사례, 그리고 예방과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지금의 선택이 건강을 평생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